조선시대 초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40리 떨어진 송림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학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정학수는 평생 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약값과 장례 비용으로 가산이 탕진되었고 결국 과거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학수는 송림골에 정착하여 작은 초가집과 텃밭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여전히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낡은 책들을 읽고 또 읽으며 언젠가 자신의 배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해 가을 정학수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터에 곡식을 팔러 갔던 정학수는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아이들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6명이었는데 나이는 대략 5살에서 10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정학수는 그 광경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앞으로 나와 정학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학수는 품속에서 방금 산 떡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빼앗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학수는 무언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학수가 아이들의 사연을 물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고아가 된 처지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장터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학수는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정학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정학수는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학수는 자신의 집이 작고 가난하지만 함께 지낼 수는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정학수는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송림골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정학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학수와 버려진 아이들의 인연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정학수는 좁은 방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감사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정학수는 아이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는 영호라 했고 10살이었습니다. 철수는 9살, 복수는 8살, 돌쇠는 7살, 순이는 6살, 민수는 5살이었습니다. 정학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자신을 선생님이라 불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학수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깨끗한 옷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해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학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확인해 보니 영호가 부엌에서 쌀독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을 꺼내 자루에 담고 있었습니다. 정학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영호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쌀을 팔아서 돈을 모으려 했다고. 언젠가 선생님이 자신들을 내보낼 것 같아서 그때를 대비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영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학수는 영호에게 자신은 아이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으며 이곳이 이제 아이들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설령 그것이 살기 위한 것이라 해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 결국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 것이라고 타일렀습니다. 정학수는 영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 하나가 정학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정학수네 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달걀을 훔쳐갔다고 항의했습니다. 직접 목격했다며 영호라는 아이가 담장을 넘어 달걀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황급히 영호를 불렀습니다. 영호는 이미 잘못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학수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영호는 작은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정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달걀값은 자신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귀한 돈을 꺼내 달걀 값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영호는 그날 밤 정학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은 그저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제 먹을 것을 구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영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답이 아니라고 앞으로 배가 고프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와 돌쇠가 장터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거지라고 놀려대자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학수는 두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이 자신들을 거지라고 놀렸으며 더러운 거지 새끼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놀려대서 결국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정학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해한다고. 누군가 자신들을 모욕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가担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지가 아니며 비록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복순이 마을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늘과 실이었는데
복수는 선생님의 해진 옷을 꿰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가게 주인에게 깊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의 마음은 고맙지만 선생님의 옷을 꿰매주기 위해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선생님께서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정학수는 복순을 안아주며 복순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바른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나쁜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폭력, 그것들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정학수는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품팔이를 다니며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밤에는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도 못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선비가 미쳤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버릇 없는 아이들을 왜 키우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들 텐데 남의 자식까지 돌보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절대 바르게 자랄 수 없다며 태어날 때부터 천한 것들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정학수는 이러한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학수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학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정학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학수는 장터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정학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아이들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총 10명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집은 더욱 비좁아졌고 식량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학수는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의 이름은 오기, 학동, 춘자, 성호였습니다. 이들 역시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왔기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동은 문제아였습니다. 학동은 8살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힘이 센 아이가 살아남았기에 그런 방식을 익혔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학동은 민수의 밥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어렸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이를 보고 정학수에게 알렸습니다. 정학수는 학동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의 밥을 빼앗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학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배가 고팠으니까 그랬다고, 민수는 작으니까 적게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학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일이 통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동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다들 그렇게 했다고,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학수는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거리가 아니라고, 이곳은 아이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동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정학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매일 저녁 정학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한글과 한자를 익히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영호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지, 글을 몰라도 살 수 있는데 왜 배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정학수는 대답했습니다. 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글을 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같이 천한 아이들이 글을 배워서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학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천한 아이라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정학수의 말에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호가 마을의 부잣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 잡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아이를 관가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다니. 역시 거지 출신은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정학수는 황급히 달려가 영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집에 깊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 돈은 정학수가 몇 달간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학수는 영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정학수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정학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었다고,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달리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야, 선생님이 지금 가장 슬픈 것은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믿는다고, 아이들이 바르게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해 싸움을 벌였고, 학동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했으며, 돌쇠는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정학수는 매일 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학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학수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아프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선생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호가 앞장섰습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을 돌봐야 한다고, 선생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셨듯이 이제 자신들이 선생님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밤낮으로 정학수를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죽을 끓여 드리고 이불을 덮어 드렸습니다. 복수는 마을 의원에게
달려가 사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니 제발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원이 물었습니다. 약값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없지만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순의 간절함에 의원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학수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의원은 진찰 후 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었고 복수는 약값을 갚기 위해 의원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영호는 품팔이를 나갔고 철수와 돌쇠는 밭일을 했으며 어린 아이들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학수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학수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선생님께 너무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도둑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일하며 돈을 벌었고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철수는 화를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욕해도 주먹 대신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복수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글 공부에 매진하여 놀라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학동은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들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돌쇠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을 거들었고 선생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정학수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호, 철수, 돌쇠는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정학수는 새 아이에게 더 깊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사서삼경을 익히고 시와 문장을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순도 글 공부에 매진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과거를 볼 수 없었기에 대신 의술과 가정 경영을 배웠습니다. 정학수는 복순에게 의서를 익히고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정학수는 영호, 철수,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과거 시험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영호가 놀라며 과거 시험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정학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세 사람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거지 출신이며 양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학수가 설명했습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실력만 있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급제한다면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학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영호, 철수, 돌쇠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뿐이었지만 세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록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의술을 익혔고 학동은 목공 기술을 배웠으며 순이는 바느질을,
민수는 농사 기술을, 오기는 요리를, 춘자는 음악을, 성호는 서예를 익혔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호, 철수, 돌쇠는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정학수는 세 사람에게 당부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고. 선생님은 세 사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깊이 절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송림골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관리가 왜 우리 마을에 왔을까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관리는 정학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학수를 보자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정학수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선생님의 제자 세 분이 모두 급제하셨습니다. 영호는 생원시에, 철수는 진사시에, 돌쇠는 생원시에 급제하셨습니다. 정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정선빈의 아이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관리가 직접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 철수,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달려나와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먼저 정학수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정학수는 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선생님은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정학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냉대하던 사람들도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선비 축하한다고,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정선비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한 결실을 맺을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라고,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호는 한양에서 관직을 맡아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거리를 떠돌았기에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알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영호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철수는 한양에서 형조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정한 판결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억울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한때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예조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육 정책을 담당하며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배움의 기회를 얻어 인생이 바뀌었듯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송림골에 남아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학동은 훌륭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무료로 지어주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던 것을 반성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이는 바느질 기술이 뛰어나 많은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여성들은 바느질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뛰어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이웃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덕분에 송림골과 주변 마을의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기는 주막을 운영하며 떠돌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배고팠던 기억이 있었기에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춘자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 중 몇몇은 궁중 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호는 글씨를 잘 써서 서예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씨를 가르쳐 주었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10명의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했고 무엇보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학수는 이제 6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봄날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송림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까지. 영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모두 모였습니다. 정학수는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다. 복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철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돌쇠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거리에서 죽을 뻔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학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복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을 실망시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기가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춘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저희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정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미 충분히 보답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행복하다. 영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영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양에 큰 집을 마련했으니 선생님께서 편안히 지내시도록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순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가며 선생님을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 선생님은 이곳 송림골이 좋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자들이 다시 간청했지만 정학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너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고통받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10명의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정학수와 그의 제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선비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아니,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라고.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며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왜 거지 아이들을 거두시는지,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교육자이시며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정학수는 65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1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께 편히 쉬시라고 자신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학수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사람들은 정학수를 기리며 말했습니다. 정학수 선생님은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셨다고, 선생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으며 그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셨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림골에는 정학수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위대한 스승이 잠들어 있다. 그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사랑으로 키웠고 그들을 훌륭한 인재로 만들었다. 그의 가르침은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10명의 제자들은 정학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영호는 전국에 무료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수는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돌쇠는 교육 정책을 발전시켜 조선 전역에 서당이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복수는 여성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술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녀의 제자 중 많은 이들이 훌륭한 의녀로 성장했습니다. 학동은 자신의 재산으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한때 거리를 떠돌았던 것처럼 버려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순이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 경제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민수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기는 주막을 운영하며 계속해서 배고픈 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했습니다. 춘자는 음악 교육에 더욱 힘썼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성호는 서예를 가르치며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정학수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선비를 만나 운명이 바뀐 이야기, 가난한 선비 정학수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10명의 아이들을 키워 훌륭한 인재로 만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정학수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10명의 아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아이들이 선비를 만나고 바뀐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학수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랑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학수 선비와 10명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